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고 여권에서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잦아들지 않는 김만배 인터뷰 논란, 이번 주 장관 개각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뜨거운 이슈들 일석이조에서 박원석, 김준일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1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해 현재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최근 폐막한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좀 쉬셨어요? 네, 쉬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평일에 했던 방송 돌려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노력했습니다. 아, 시사본부를요? 네. 정답이죠? 네. 아닌가요? 확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잘 쉬셨는지, 어떤 분들은 주말에 오히려 체력이 더 방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배종찬의 시사본부 통해서 또 충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을 했는데요. 아세안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5박 7일간의 인도 태평양 지역 외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등을 가졌었는데요. 이걸 통해 국제사회의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걸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 확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위한 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개최, 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로 떠난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긴 한데 이런 걸 비판하는 모습,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촉구들 눈에 띄었고요. 다만 시진핑 주석 대신 온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서는 대북 역할에 대한 압박, 이것과 동시에 한중일 협력 복원 의지 이걸 밝혀서 뭐 여기에 리창 총리도 호응을 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쯤 열리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20건의 양자회담을 포함해서 40명이 넘는 정상급 인사들과 다양한 형태로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과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2030년 세계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했고요. 또 G20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하루에만 3차례 환담하면서 친분을 드러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6개월 새 6번째 만나서 정상회담 이걸 통해 결속력을 과시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대국이자 핵심 자원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방산, 첨단 기술 이런 새로운 시장 확충을 위한 토대 구축에 집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6번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도 거론을 하고, 사실 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 특히 북한과 만나는 부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션이었던 어제 일정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지원도 밝히면서 그간의 이 러시아 견제 기조를 또 한 번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어제였습니다. 하나의 미래라는 G20 세션이었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오는 2024년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가량을 지원을 하고 2025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7월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을 때 올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지원을 대폭 늘려가는 모습인데 먼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무상개발협력 그리고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이 한미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아세안과 함께 협력을 넓혀가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어요. 하나의 지구 세션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지구 세션에서 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원전 협력을 역시 아세안 또 G20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청정에너지 중에 사실 핵발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논란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핵발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한미일 삼각 공조에 있어서 꼭 북중로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나 공급망, 반도체나 AI를 포함한 이 첨단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조금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 보겠다는 포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전략을 이번 순방 일정에서 아세안과 G20으로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뭐 베트남도 있겠지만 인도가 네. 선택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또 이러면 이번 주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검증이 오래전부터 돼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각의 폭, 시기 이거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한 개 부처나 두 개 부처 이런 소폭 개각에서 세네 개 부처의 중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많이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일어난 여성가족부도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임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본인이 뭐 고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개각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 이제 복귀하면서 어떤 결정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추석 전후로 시기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개각이 있을 거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과연 또 그 개각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도 또 인사청문회가 있을 테니까 봐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국회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봅니다. 단식 12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좀 누워있는 모습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12일차인데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지난 주말간이었죠. 이제 10일차를 넘기면서부터는 사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시간 좀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이 돼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단식과 더불어서 단식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항의의 의미가 있고 당무도 병행을 하고 또 9일엔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 10일차를 넘어가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와 그 전에 있는 비공개 회의에도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11시쯤에 이 4선 이상의 당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서 좀 단식을 만류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할 때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왔는데 그 서른 의원이나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이 건강이 많이 악화됐으니 단식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폭력적인 정부의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정권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이 하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다. 라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사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찾아와서 단식을 만류했지만 역시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던 가장 큰 이유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 변화, 국정 기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나 여당에서 딱히 변화나 답변이 대화 의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식을 또 중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조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건강을 좀 챙기면서 어떻게 또 단식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 쪽에서 반응이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와중에 검찰 소환 조사도 받았습니다. 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전혀 엇갈리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뭐 제대로 된 증거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의 이제 무리한 수사 이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12일 다시 출석을 하기로 했다. 이것도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답변 뉘앙스, 입장 뉘앙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토요일 조사는 건강상에 오래 하기 힘드니까 6시쯤 이제 마무리하고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얘기고 이재명 대표도 소환조사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좀 또 얘기가 되니까 그럼 이거 시간 끌기 꼼수용 소환조사 뭐 이 주말에 있었던 조사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였냐 이런 얘기도 지금 여권이나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니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 자체를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좀 늘려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해가지고 다시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원래 입장은 12일 조사 뭐 받겠다 추가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관건은 결국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12일 이 출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인데요. 벌써 내일 출석하겠다 말겠다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아마 오후에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황이 제일 중요하게 보여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12일째까지 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권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별다른 제스처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너무 좀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드루킹 특검을 관찰해냈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홍영표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 민주당 쪽 정치인들 찾아가서 만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단식했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고 정세균 의장도 나중에 병실로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해찬 대표가 또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김기현 대표가 단식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기자의 질문에 단식 하고 있나요라고 반문할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국회 정치가 없구나. 정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국회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건칠성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뉴스타파 친민주당 세력이 모두 결탁해서 대선 공작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형적인 그 국면 전환용 물타기 정치 공세다. 새로운 방식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나 구실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청문회 가능성
또 앞으로 이 파장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전개돼 나갈 상황일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현안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겁니다. 현안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는 것인데 사실 지금 국회 그 상임위들이 다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청문회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어제 이 공방이 이루어졌을 때 이 박성중 의원이 이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하자고 한 근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김만배 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당시에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단순히 무마했다고 거짓말,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인터뷰의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결국에는 좀 의혹을 숨겨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청문회까지 주장하고 이거를 대선 공작이라고까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제 박성중 의원이 이렇게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얘기했던 근거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들으셨지만 뉴스타파가 이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촉박하게 보도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하나를 댔고 또 하나 근거로 된 것이 이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보도 직후에 이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원래는 10%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보도 직후에 25만 표 차이로 굉장히 좁혀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터뷰가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근거를 댔는데 사실 이게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터뷰로 인해서 지지율의 차이가 변화가 됐다는 근거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 조사 기관마다 또 다르기 마련이라서 뭐 10% 이상 앞섰다고 했지만은 그와 다른 결과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인터뷰 배후에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개입을 했다거나 그런 근거가 되려면은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민주당이 뭔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나와야지 인터뷰 이후에 지지율이 변했으니까 민주당이 개입했다. 이 결과로 사실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조금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박성중 의원이 어제 포털도 비판을 했어요. 네이버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이제 공모를 했다. 뉴스타파를 키워준 장본인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물론 네이버나 이런 포털의 뉴스 배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된 바는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언론사가 송고하는 기사를 배열하고 노출하는 게 포털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 기사를 네이버에서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14시간 검찰 소환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 재소환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관하러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임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 인터뷰 공모 의혹은 검찰의 조작 시도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검찰은 계속해서 이 김만배 씨와 신학임 전 위원장의 공모 혐의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계속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신 전 위원장의 재소환이나 아니면 더 수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파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강하게 세게 나가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 이긴 거 아니냐. 국민들은 어차피 다 지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걸 파헤치다가 총선 때 악영향을 좀 어떻게 보면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파장이 또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학님 전 위원장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 네. 뭐 이런 시도로 봐야 되겠군요.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먼저 사고 구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성주 휴게소 부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오전에 난 화물차 화재 사고 여파인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 중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내서 이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뒤로 5km 구간 많이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좀 더 지나 서평택부터 5km가량 정체인데
서해대교 위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대신부터 대신터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역시도 작업 여파고요. 광주 방향으로도 대신나들목에서 작업 중이라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분당 수서로 도심 쪽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넉넉히 25분 정도 걸립니다. 탄천일교 지나서 3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호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내용이 알려졌네요. 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오전에 내린 결정인데요. 권태선 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겁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 처분 이걸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그러니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는 바로 또 항고를 하겠다. 그리고 법원이 선례를 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MBC 이 대주주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KBS도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또 해임 처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결과도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같은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판단할지 왜냐하면은 두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지적이나 이 해임 처분한 그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언론계나 야당에서는 이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방통위의 어떻게 보면 독주 일방적인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통위에서는 해임을 했지만 다시 일단 원직으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요. 자, 이번에 또 해병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빠르면 뭐 오늘 내일 중으로도 개각이 될 수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각 이야기가 사실 어제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민주당에서 이 탄핵 추진을 어제 선언했는데 만약에 이게 교체가 이뤄지면 사실은 좀 무의미한 상황이 됐는데 그 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종섭 장관이 이 윗선 개입 의혹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 아니냐. 지금 박정훈 대령이 사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탄핵 추진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종석 장관 탄핵은 무산이 되더라도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밝혀놓은 상태이고 사실 이 군인권센터에서도 이 신원식 의원으로의 장관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종섭 장관이 이 윗선 개입 의혹의 또 중심에 있고 해명이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빠르게 개각을 해서 교체하는 것은 결국엔 설명을 못하게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또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개각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국방부에 있는 법무관리관이나 이종석 장관의 이 의혹에 대한 설명은 사실 계속해서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혐의를 적시했던 8명의 간부 중 유일하게 초급 간부 1명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네, 해병대 1사단 7대대 본부 중대 포보영 7대대 본부 중대 소속 A 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성천 모래바닥에 무너진 직후 강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병장 2명을 구출했는데 이 최상병을 구하지 못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묻는 수사기관 질문에 부대에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3시간 만에 급하게 작전에 투입돼서 위험성 평가나 안전 예행 연습할 시간조차 없었다.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을 소홀히 했었는지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상급 부대의 과도한 지시와 건의사항을 묵살하는 분위기가 사고를 유발했다라고도 진술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상부의 급박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사고 원인이다라고 지목한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아울러 현장주의자로서 대원의 생명을 잃게 한 점 제 잘못입니다. 좀 더 강하게 못하겠다.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상부의 잘못된 지시를 막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자책하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윗선을 제외하는 그런 뭐 수사 결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또 그런 과정에서 외압 의혹, 항명 의혹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상황에서 8명의 어떻게 보면 이 혐의자, 그러니까 간부 중에 초급 간부만 이렇게 자신의 잘못한 점,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해병대 이슈도 뭐 계속되네요. 언제 좀 명쾌한 답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교사 교권보호로 가보겠습니다. 9월 4일 교권 침해로 사망한 교사들을 추모하는 교권보호 대책 요구.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3일 만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생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과정이 공개됐네요. 그렇습니다. 9월 5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이틀 만인 9월 7일에 사망한 것이고요. 4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집요한 민원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9일에 고인이 생전인 7월에 이 초등 교사 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들을 교사들로부터 모집을 했는데 그때 고인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2019년 1학년에 담임을 맡았을 당시 이 반에 있는 학생들 중 4명의 학생이 특히나 이 교사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친구의 목을 팔로 조르거나 친구를 꼬집고 때리는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됐고 특히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안 먹겠다며 급식실에 누워버려서 고인이 이걸 일으켜 세웠더니 10일 후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느냐 전교생 앞에서 우리 아이를 지도에서 불쾌하다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학기 때부터 이 학생의 폭력적인 행위가 좀 과격화됐다 그래요. 친구들을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행동까지 나와서 교장 선생님께 좀 지도를 부탁했더니 다시 학부모가 찾아와서 왜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하냐면서 또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그해 12월에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묵살이 됐고 수사를 받으면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이게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이거를 정서적 학대가 맞다라고 판단해버리는 바람에 계속해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과정은 물론이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 이 해당 학부모가 길에서 교사를 마주쳐도 길에서조차 보기 싫다면서 민원을 넣을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이 반복됐다는 게 이 고인이 직접 제출한 기록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잠깐만요. 길에서 보기 싫다고 민원을 넣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그 거주지 주변에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길에서 이 학부모가 교사를 보게 되면은 길에서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지금 기록에 따르면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고인은 그동안 이 교사들의 집회에 꾸준히 참석을 하면서 서희초등학교 사건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교사들을 다독여왔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고인은 사망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체 조직 피부를 기증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이야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대전 지역에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들어간 도로명에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홍범도 장군로 이거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2021년 9월 16일 그러니까 국립대전현충원 내 홍범도 장군의 안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현충원역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사이 한 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구간을 홍범도 장군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이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생 궤적 추적을 다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공보다 과가 많다면 홍범도 장군로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판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용래 유성구청장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 홍범도 장군로 폐지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일축을 했고 명예 도로명 부여와 폐지 권한 구청장인 저에게 있다. 유성군은 장군님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후세에 전하면서 기념하는 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뭐 이전하냐 마냐 이 문제 또 홍범도 함 문제까지 불거졌다가 홍범도로 이 문제까지 확전이 되는 이런 모습들 글쎄요 이게 공과를 따져야 된다고 하지만 공과를 우리가 따져서 봐야 될 인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뭐 탄핵당하듯이 하야한 그 사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투쟁의 역사, 우리 민주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거 공과 가를 어떻게 또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것들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 논란 과연 우리나라 국익이나 통합이나 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궁금한 것이 봉오동 전투의 이름도 바뀌는 거 아닌가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 아닌가. 네. 그 지명 이름이라서 사실 바꾸기가 어려울 텐데. 그건 안 돼요. 예. 네. 자 이번엔 경제 뉴스입니다. 사실 지금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한 세수 결손이 역대급 기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실제로 60조 원 세수 결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곧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실 재추계 결과는 잘 발표를 안 합니다. 그동안 세수 추계가 사실 너무 많이 틀려와가지고 세수 재추계를 하면은 큰 폭으로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공개를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세수 결손 폭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가 돼서 좀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이 언론이나 이 정치권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추세대로라면 아마 세수 재추계에서 적으면 48조, 크면 60조까지 결국에는 세수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하면 올해 원래 예상했던 국세 수입 전망치를 말 그대로 60조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340조 원래 400조 거칠 거라 예상했는데 아마 340조까지 낮출 것이고 이게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국세 수입 추계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는 60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를 60조를 줄이는 게 아니고 30조만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경기가 좀 풀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30조 가량은 내년엔 더 거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경제 관련 어떻게 좀 더 민생을 위한 대책이 만들어질지 이 부분에 더 눈길이 가는 시점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연구원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993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목소리는 노엽고 쏟아져 나오는 말은 많은데 소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FR 데이비드의 워즈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달달한 사랑 노래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워즈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Don't come easy to me. How can I find a way to make you see I love you? Words don't come easy. Words don't come easy to me. This is the only way for me to sa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엊그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엊그제부터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또는 이 집으로 이사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처럼 말이죠. 엊그제와 엊그저께는 같은 표현인데요. 그럼 여기서 첫 음절의 받침은 시옷과 지읒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지읒을 쓰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엊그제는 어제와 그제가 합해진 말로 어제에서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지읒이 밑에 받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2, 3일 전을 뜻할 수도 있지만 바로 며칠 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갖가지, 골고루, 갈갈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갖가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라는 뜻의 명사 가지가지의 준말이고요. 첫 음절은 가 밑에 지읒 받침을 씁니다. 또 골고루는 여럿이 다 차이 없이 엇비슷하거나 같게, 또는 두루두루 빼놓지 아니하고라는 뜻의 부사 고루고루의 준말입니다. 이때는 고루고루의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리을이 첫 음절의 받침으로 들어가서 골고루가 된 것이고요.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진 모양을 뜻하는 부사 가리가리의 준말 역시 갈가리가 되는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9월답지 않은 더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선선했지만 지금 서울이 27도까지 올랐고요. 해남, 창원, 정선이 30도, 양산이 31도로 가장 덥습니다. 한낮엔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춘천, 제주 29도, 청주와 대구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선선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질 텐데요. 내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29도 안팎으로 덥겠고 모레 서울이 28도, 금요일엔 2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부산, 울산에 5mm 정도, 경상 내륙과 광주, 전남에 최대 20mm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동부와 산지에 5mm,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들어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7.6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7.9%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는 254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방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방문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주제에도 들어있는데 네. 참 학교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 네. 또 이것이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다. 조현정 평론가는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학폭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이었는데 이제 그냥 나중에 무혐의가 나더라도 일단 걸어놓고 지연을 시키고 변호사를 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 이제 미루고 그 시간을 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고 어떤 그걸 보호해주는 장치는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더 부추기는 이제 법조계의 이런 관행도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어떻게 좀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다 공감하시는 바일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문제고 네.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면은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4년간 시달리다 숨진 것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 일부의 신상이 확산되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려진 김밥집은 결국 영업을 중단하고 이 김밥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 가해 학부모로 알려진 한 사람이 그 부부가 김밥집을 운영하더라.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프랜차이즈 김밥집 매장 밖에 이제 창가에 살인자라는 식의 메모가 대거 부착이 됐고요. 어떤 일부 시민들은 직접 찾아가가지고 매장에 계란, 밀가루, 케찹 이런 것들을 뿌리면서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뭐 리뷰에다가 별점 테러를 한다든가 항의가 빗발치면서 이게 프랜차이즈니까 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가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에 매장을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본사 측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를 했고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다르게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라고 정보가 퍼지면서 여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목숨까지 자르는 미용실. 민원 테러의 대가는 사업장 테러. 이런 메모가 속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유튜버라든가 개인이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적 제재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지고 좀 빨라지는 현상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또 우려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불똥이 지금 국제 아동권리단체죠. 세이브 더 칠드런 이름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로 불똥이 또 튀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우리가 왜 그 국가에서도 학대 예방이라든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외부 기관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전 사건에서 그 해당 교사가 신고당했을 때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정서학대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도 공범이다. 이런 식의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댓글창에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래서 당장 일단 후원을 끊겠다는 글들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세이브 더 칠드런 측은 입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게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올해 상반기에만 7,00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4차 파고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올해 상반기 집계가 1월부터 6월까지로 나왔는데 6,936명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수치고 달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40명꼴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OECD에서 자살률 1위다라는 말은 워낙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텐데 그게 처음 200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 20년째 우리가 1위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4차 파고, 왜 1차 파고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사망을 하는 거고 그다음은 의료 자원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 또 3차 파고에서는 치료가 중단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 뭐 여기까지는 넓게 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의료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4차 파고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염병처럼 마치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통상 그 재난이 터졌을 때 그 당시보다 팬데믹 당시보다 회복기에 우리가 이제 좀 괜찮아진다라고 할 때 자살률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시점보다는 오히려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때 더 많은 자살이 발생을 한다.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재난 초기에는 오히려 좀 위기의식이 우리 다 같이 힘들어. 다 같이 이런 상황이야. 힘을 내면 견딜 수 있어. 이런 연대의식이 생기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일상 회복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뉴스에도 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대로고 나만 힘들 때 이렇게 되면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4차 파고가 시작된 거라면 앞으로 여기서 더 자살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연령대도 좀 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절반 이상이 40대, 50대, 60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장년층은 보통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 그래도 일말의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대 청소년의 자살인데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18% 증가했고요. 특히나 여성 청소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늘었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이거는. 청소년이 늘어났고 청소년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자살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것도 이제 팬데믹하고 일부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그 기간에 일단 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래와의 관계는 학업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뭐 부모하고 떨어져 있다든가 가정 불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교사들의 자살 역시도 이 팬데믹 여파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로 자살률이 48%나 늘었다는 건 학생들의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화된 거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 행동이나
교실 내 갈등이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없고 교사들에게만 좀 전가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좀 뭐 저출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이미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욱 비극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좀 미래 생산성 감소가 분명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직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 자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거, 해소하는 거, 그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봅니다. 부동산입니다. 언젠가부터 모이면 집값 얘기하는 게 이제 흔한 풍경이 됐는데요. 네. 조인정 평론가도 뭐 부동산 이야기 주변 분들과 하는 경우 있죠. 네, 항상 속이 쪼여오지만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 네. 자, 올해 전국에서 가장 싼 값에 팔린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전북 익산에서는 13평짜리 아파트가 63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명품백보다 싸다. 명품백보다도 가방보다도 싼 아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저도 뭐 가방 모시고 다니네 뭐라든가 나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아무튼 일부 집이 가방보다 싸게 이렇게 거래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통계를 내놨는데요. 전북 익산 낭산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13평 그 전용 34제곱미터가 63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 22제곱미터 9평짜리 아파트가 650만 원에 거래됐고 세 번째로는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서 11평짜리가 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서울하고 정말 온도차가 좀 크죠. 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뭐 아시잖아요. 평당 수천만 원도 허다하고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서울 아파트 한 평당 분양가가 3,19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청약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얼마 전에도 진짜 서울에서도 청약하면 100대 1뿐만이 아니라 몇백 대 1도 있었거든요. 근데 타 지역에서는 줄줄이 미달하고 있고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들 요즘 뭐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중로는 수도권에 여전히 진입하고 싶은 대기 수요가 많고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 한 평 값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네요. 참, 이런 격차도 우리가 그냥 자시할 만한 일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요. 자, 조인정 평론가와 함께한 스트릿 뉴스 파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원석 의원께서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 단식이겠죠. 단식이 벌써 12일째 맞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저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과거에 단식을 해봤습니다만 저쯤 되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다 태우고 근육과 장기까지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그 건강 단식 이런 게 아니고 할 일 다 하면서 찾아온 사람 다 만나면서 검찰 출석까지 하면서 몸이 더 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훨씬 힘들죠. 네. 물론 이제 밤에 휴식을 취한다지만 밤에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휴식 취하기 때문에 지금 12일째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은 역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인데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또 진술했다고 하고, 하지만 조서에는,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한 그 내용이 되죠. 조서에는 서명 날리는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자, 추가 소환 이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좀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방탄 단식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소환 조사와 추가 소환 관련해서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사실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각도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 지연 전략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단식에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단식에 검찰 소환 조사를 이제 협의하는 과정, 단식 중에,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명 날인을 안 함으로 해서 소환 조사가 다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검찰하고의 이 신경전 자체가 누구 잘못이냐, 뭐 이렇게 좀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굉장히 무례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은 관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깬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뭐 야당 대표 정도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해야 되는데, 당대표실하고 상의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며칠 날 소환 조사합니다라고 언론에 발표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전혀 좀 어떤 뭐 협조가 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시간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조금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근데 뭐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네. 주로 이제 뭐 검찰에서는 수사에 잘 협조가 되지 않았다,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정치 검찰 수사에 연민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제 진술 내용이 조서에 잘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본인이 진술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은 하지 않았고 뒤에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술 취지가 잘 반영 안 됐다 이런 건데, 취지까지 반영해 주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속기록처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서 집어넣는데, 그렇다고 뭐 100% 속기록처럼 숨소리까지 다 담는 건 아니거든요. 요약해서 집어넣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을 취지까지 헤아려서 그 취지대로 작성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명분일 가능성이 높고 일종의 전략이죠. 근데 이게 꼭 지연 전략만이 아니라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이제 검찰의 질문을 다 듣고, 다만 추후에 나는 그 답변을 보강할 여지를 남긴 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로 조사 끝입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날인을 했겠죠, 읽어보고. 또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굳이 지금 날인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난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투겠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시국 사건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그러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날인도 거부합니다. 그 얘기는 어찌됐든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거는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절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나 그런 뭐 과거에는 조작 이런 게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거부하고 일종의 지침처럼 법원에서 다투자,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권리거든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손을 압수해가지고 강제로 찍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본인한테 유리하냐?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소를 하는 거여서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 유리한 진술이 조서에 담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당시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 진술 조서의 날인도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죄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때문에 반드시 저기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헤아려서 일종의 이제 변호인과 상의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근데 저 자체가 뭐 굉장히 일반인으로서 할 수 없는 뭐 이런 특권적 그 수사 대응 행위고 사법방해다.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유불리를 본인이 다 감당하겠다는 판단만 있다면 누구나 다 날인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걸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김준일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증거가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은 그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 외에도 뭐 아태 평화재단인가요? 이 경기도 이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과 관련 일들을 했던 쪽에서의 증언들이 있었다 이런 입장인데 내용상에는 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뭐 검찰이 아니니까 언론 보도로 이제 검찰 쪽에서 취재한 언론이 보도한 거로 나오면은 김성태 회장은 계속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을 보고 돈을 보낸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속단하기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정말 더 패를 쥐고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재판에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죄가 정말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 근데 정황적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쌍방울이 그러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은 뭐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법원이 이제 받아들일지가 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연 전략이든 뭐가 됐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타임라인상 그러니까 10월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가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9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 지금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일에 보고가 돼서 25일 날 하는 방안이 유력했는데 그게 지금 조사가 다 끝나지 않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완전히 조사가 안 끝났는데 기소를 하면은 이건 무리한 기소가 된다. 이렇게 조금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까지 좀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게다가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단식으로 몸도 힘든 이런 사람을 억지로 불러내가지고 무리한 기소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보면서 지금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받고서도 단식에 다시 재돌입을 한 상태고요. 검찰은 12일 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나와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이야기대로 뭐 다른 수사건과 병합을 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해왔고 네. 지금도 그 가능성이 높죠.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사건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쌍방울 사건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가 덜 된 거잖아요. 내일 나와서 받으라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마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일정 때문에 어렵다. 추후에 협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소 좀 검찰이 그렇게 되면 무리수를 두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한 지 12일 되는데 이 시점에 단식을 선택한 거나 지금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모습 전반으로 봤을 때 가급적 9월 중에 영장 청구를 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월이나 돼야 이게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10월 중에는 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국정감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11월 중에 본회의가 열려서 보고하고 뭐 표결을 하면은 11월 거의 말이나 11월을 넘겨서 12월 중에 그럼 지금보다 정세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여서 그때 가서는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라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해 놓은 데다가 민주당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당론으로 포기를 해 놓은 상태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피하려면 이번에는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응하도록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 완화된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국회에서 표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응 모습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더욱 검찰로서는 9월 중에 뭔가 이게 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검찰은 서두를 수 있겠네요. 추석 앞두고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할 거냐, 응한다면 언제 응할 거냐. 검찰로서는 그 추가 조사를 하고 나서 과연 21일 이전에 9월 21일 이전에 국회로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 거냐. 지금으로서는 뭐 하나 이렇게 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지. 저는 뭐 이번 달 안에 어떻게 해서든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 내부에서 뭐 아주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조금 검찰에서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이 빨리 내부라면 검찰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계를 다 밟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수사를 뭐 쌍방울은 좀 뒤늦게 수사를 하게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거의 막 1년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된다. 이런 압박감을 조금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검찰 쪽에. 그래서 어쨌든 12월까지 가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2월까지 더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때 더 유의미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거라면은 확신이 든다라면은 그것도 뭐 배제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아마 승부수를 좀 검찰이 띄우지 않을까 구속영장. 근데 만약에 이제 되게 알 수가 없는 게 구속영장을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이게 지금 여당 아니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확답하기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가결될 거다. 비명계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이 된다라는 거는 무더기표로 그러니까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면서 약간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하면서 이거를 또 막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데 표를 던지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냥 기권표를 던진 무더기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가결이 재석 의원의 절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뭐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부결되면 또 그 이후로 시간이 또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상황도 좀 봐야 될 거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 이번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은 천하동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도실개발공사 있는 직원들은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별로 대장동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면 그 신앙님 그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그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 그 중에 일부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서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김만배 씨는 그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이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 전체에 있어서 이를테면 배임 같은 그런 혐의마저도 다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이 얘기했던 그 저수지
결국에는 뭐 421억이라는 저수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쑥 대장동 들어가는데. 저수지다. 예. 근데 그 얘기는 검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흘려놓고 그 수사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나 실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이 더 깊게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피의 사실을 이리저리 공표는 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대장동 사건도 그럼 남는 건 이제 배임 혐의만 남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가성이 한편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요 아무튼 녹취록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는 결국 이조차도 그러니까 천화동이 1, 2, 3, 4, 5, 6, 7호하고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조차도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두 사람이 연극하듯이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개연성이 높아 보여요. 이 전체를 다 조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황상 그때가 이제 9월이었거든요. 아직 민주당 경선도 초반이었고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막 언론 보도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던 것은 2021년 9월이라서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도 최종 결정되기 전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종 결정이 아니고 경선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이런 지상파라든지 중앙 일간지에 다시금 이렇게 이 보도되면서 이 쟁점화되기 시작한 초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런 각본을 짜놓고 말을 맞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한 억측이고 물론 이 녹취록이 뉴스타파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를테면은 뭐 그 내용상 짜집기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누군가가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쓴 그런 거대한 조작이다라는 시각은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큰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이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 간의 인터뷰 내용인데 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다면 김만배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이제 커피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를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당사자가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라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자 희대의 선거 공작인데 실제 공직선거법이 됐든 뭐가 됐든 처벌을 받는 부분 또 명예훼손이라면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또 윤석열 커피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의사표명을 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명예훼손죄로 추가로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모욕죄로 뭐 보수 단체 대표 김모 씨를 이제 기소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결국은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취하했거든요. 재판 과정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무슨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유시민 작가 등등등 해가지고 다 친일파다 뭐 조상이 누구였네 뭐 이런 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자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수사기관의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검찰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야당에 대하는 태도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김만배 씨의 특수성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만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검사 윤석열하고도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누가 더 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의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는 부인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그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특수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가보다 비싸게 산 건 아니지만은 잘 안 팔리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 나오자마자 매물로 해준 거는 다 그런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처벌까지 가고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소는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뭐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게 뭐 기소 단계나 아니면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이게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선 앞두고 굉장히 그 중대한 정치 공작이라는 그 톤의 입장이 나왔고, 저는 그런 입장이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 나온 것 자체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어요, 검찰에. 근데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이걸 수사하는데 적용하는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이게 마치 민주당 배우가 있고 거대한 배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거법은 안 되고 결국에 적용 혐의가 명예훼손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보면 남는 거는 신앙림 씨의 배임수재 뭐 청탁금지법 위반, 그건 이제 별개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실제 그 1억 6천만 원 돈 받은 게 뭐 일견 부적절해 보여요. 책 3권을 팔고서 1억 6천을 받았다는 거, 그 인터뷰하고 어떤 대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사 역량을 투입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과거에 물론 몇몇 그 대선 앞두고 있었던 사건들에 빗대서 대선판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거대한 정치 공작이 있었고 그 배우는 민주당이다라고까지 특정했는데, 근데 혐의가 명예훼손이면은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거를 무슨 대선판을 뒤엎는 공작으로 몰고 가려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일종의 저는 공작의 그런 의도가 엿보여서 굉장히 이거는 추후에라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의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 이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이 대화 허위 인터뷰 의혹 이 여파가 실제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MBC와 인용보도를 한 KBS까지 이제 고발한 거죠. 이게 이제 언론을 상당히 향후에 위축시키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걸 고발했는데 무슨 혐의로 그 의유를 하겠다는 거죠? 그 KBS나 MBC가 결국에는 내부 필터링을 좀 부족하게 해서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걸 인용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했다는 사과 표명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걸 법으로 의율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이 사건의 의미를 부풀리고 이렇게 언론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른바 이제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저는 글쎄요, 제가 보면 이게 좀 과도한 그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공안정국을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요. 언론에 다 재갈 물리고 사건 요만한 거 가지고 이따만하게 부풀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언론 플레이하고 결과적으로 그 결론이 나게 되면 별게 아닌 그런 식의 결론이 나는 그런 어떤 공안 기획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과거하고는 그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기획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10명, 검사가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국정농단에 검찰이 특검팀에 파견한 검사가 2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의 절반의 사안, 준하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검찰. 국기문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기문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형편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이거를 3월 7일 날 연합뉴스 보도를 필두로 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신문과 방송이 다 인용을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였죠. 예, 지난해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은 김만배 녹취 공개에 대장동 뿌리는 생태탕 시즌2. KBS는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윤측, 명백한 허위. MBC는 김만배 윤석열 통해 사건 해결 녹취 보도, 특검해야, 명백한 허위.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내용 다 봤는데 안 달라요. 그러니까 왜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이 지금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에 보도했던 기자들 핸드폰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김만배로부터 문자, 신앙님으로부터 문자 받았냐, 뉴스타파로부터 이거 인용보다라는 거 청탁 받았냐 이거 보겠다라는 건가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언론에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다 이거 지금 수사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거는 칠링 효과, 위축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3.15 부정선거 기획했던 세력들이 사용당한 것에 빗대서 이 선거 공작은 사형에 처해야 될 일이다라고까지 논평을 했는데요. 저는 요즘의 여당이 아무리 이게 정권의 나팔수 권력의 나팔수된 여당이라 그래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좀 가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도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결정을 이제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김태우 전 청장 사면을 받았죠. 그리고 김 전 청장과 함께 이제 후보 등록을 한 인물이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인데 김진선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이 공정한지 사실상 덜러리 경선이 되는 것 아닌지 보고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의 동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불신이죠. 사실상 뭐 사면부터 시작해서 김태우 후보 만들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다른 예비 후보의 불만이고 예비 후보 등록, 그러니까 경선 후보 등록은 했는데 여차하면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엄포를 놓을 만큼 불신이 누적돼 있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김진선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저 본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저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보나 마나 지는 선거가 되는 거여서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박성민 뭐 전략부총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엄정한 중립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너무 이게 화제성이 커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경선하면 결과는 뭐 보나마나 뻔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위원장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세게 문제 제기를 해놔야지 내년 4월에 총선에서의 공천도 본인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소속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저는 무소속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내가 이번에 희생했다, 내가 양보했다 이런 거로 하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뭐 전략 공천 지역이 몇 개가 될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다들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좀 당에 심어주기 위해서 세게 나가는 거고 선거 결과는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투표율이 만약에 20% 중반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도 해볼 만할 것이다. 조직표끼리 만약에 싹싹 긁어 모아서 하면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두 분께 그냥 뭐 그 전망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번 강서구청장 10월 달에 있죠. 자,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박원석 전 의원부터. 글쎄요, 한 30% 초반대 예상합니다. 높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저는 20% 중후반대 예상합니다. 네. 그럼 매우 낮은 투표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해 초에 4월 달에 전주시에서 뭐 그때 재보궐 선거했잖아요. 국회의원이었는데도 20% 후반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슈가 세게 붙으면은 조금 높아지기도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 불신이 팽배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평일이기도 하고요. 예. 자, 개각 관련해서 두 분 평가 뭐 짧게 뭐 실제 개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뭐 개각 하마평이 나오는데 짧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하마평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특보잖아요. 이제 언제적 유인촌이고 다 뭐 죄송한 말인데 다 노인 정치인들하고만 정치할 겁니까? 지금 이 정부는 진짜 왜 다 거꾸로 가고 있나요? 좀 건전하고 밝은 보수 좀 발굴 좀 하십시오, 진짜. 배전문 인사다. 유튜버 아니면은 무슨 다 MB 시절 사람만 등용을 하나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현 장관들의 후임자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 현 장관들의 전임자예요. 두 정권을 거슬러 올라가서 장관을 지냈거나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게 이게 뭐 단적으로 이 정부의 그 인사풀이나 대통령의
그 인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다가 국방부 장관 인사는 이게 안보실 2차장 인사,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쟁점이 커지고 있는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일종의 증거인멸성 그 개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뭐 결국에는 국회에서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일석이조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이분만 있으면 되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게 많아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모로코,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지진으로 2,000명이 넘는 사망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토요일 오전인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9일 오전이고 모로코 현지 시각으로는 8일 밤 11시 1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또는 잠을 자는 시간이었죠. 요때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19분 후에 규모 4.9의 여진도 덩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지표면에서 가까운 18.5km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이 진앙지가 아틀라스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간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피해를 입은 거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2,122명. 2,42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망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대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금 그 산사태 같은 것들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구조 장비 못 들어갑니다. 구조대도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던 그냥 그 주변의 주민들이 손으로 저기 건물더미 해치고 사람들 구조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뚫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된다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늘어날 얘기.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 지역 지금 현재 통신과 전기도 끊긴 상황이고요. 그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서리 쪽에 딱 위쪽에 있거든요. 그 맞은편 쪽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하고 바로 옆 나라인 알제리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진의 규모가 어땠는지가 상상이 되죠. 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 사이에 껴가지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쪽은 그 위쪽인 지중해 쪽에 접해 있는 북부 쪽이고요. 이번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쪽은 남서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강진 발생 후에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최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남서부에서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거의 모로코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 모로코 정부가 빨리 그 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겨우 4개 나라 정도, 뭐 스페인, 카타르, 튀니지, 요르단 요 나라 정도에만 구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국가들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튀르키예까지 사실 다 들어와 있거든요. 모로코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공식 요청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기가 좀 머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쪽이 산악지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라케시라고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이 거의 망가졌어요. 그래서 SNS라든지 그 기사 사진들을 보시면 집들이 거의 뭐 흙하고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종이장 구겨지듯이 다 구겨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 여기 지진이 자주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대비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뭐 사망자가 최대 10,000명이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아직까지 뭐 교민 피해도 집계가 잘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 대사관에 뭐 피해가 접수된 경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민 36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하튼 지진이라는 게 정말 참 무섭습니다. 언제 무섭습니다.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지난 주말 인도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자, 9일하고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G20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19개 나라 그리고 유럽연합 한뭉텅이로 해서 원래 G20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초청국도 있고 국제기구도 참여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9개의 초청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일단 아프리카가 55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14억 인구를 거느린 이 아프리카 연합이 정식으로 G20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서방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입김이 좀 세지지 않겠느냐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회의를 주도한 인도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국제회의에서는 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제가 되는 걸 굉장히 막았다고 그럽니다. 중심 의제가 되는 걸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 선언문이 힘들게 합의가 돼서 나왔는데 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은 쏙 빠지고요. 그냥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 정도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는 사실 열리기 전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을 받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참 여부였어요. 그래서 리창 그 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들어서 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으로 이제 보내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 주석 사이에 정상회담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거든요. 못 만나고 있네요.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안 만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랑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성의 있는 걸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고관세. 그거 풀어라.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최첨단 기술들 중국에 못 들어가게 다 지금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푸는 모양새라도 좀 보이면서 우리랑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집권을 한 이후에 G20 정상회의는 늘 참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불참을 했고 사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불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국제회의에 불참을 하지? 뭐 건강 악화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하고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꼴보기 싫어서 인도 잘 되는 꼴 보여주기 싫어서 안 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시 주석이 참석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서 국제회의의 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워낙 중요 인사니까 거기 힘 실어주기 싫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약에 핵심 의제로 삼을 경우 중국이 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지 마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만 너 어느 편이야 이런 걸 강요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미국 주도하는 국제회의에 이제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걸 미리 보여준 거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외교에 신경 쓸 정도로 뭐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력 자체가 없는 거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을 상당히 중시하는 인도를 중시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이번 행사에
중심이 됐다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사실 인도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실속을 제대로 잘 챙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거든요. 러시아 여기저기서 제재 받으니까 인도가 러시아의 많은 물건들 싸게 엄청나게 구매를 하면서 자국의 경제 성장 6%대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이 애 같아서 모디 총리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 심지어 모디 총리를 또 백악관에 초청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양쪽에서 중립 딱 지키면서 본인들 이익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한테 인도가 얻을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인도는 그거예요. 러시아는 우리한테 이런 거 주는데 미국은 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뭘 약속했냐면은 저기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해 줄 거고요. 뭐 군사협력 필요하시죠? 군사협력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인도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도 사실 여기에 약간 호응하는 척을 해줘야 되잖아요. 뭘 해주냐면 인도하고 유럽하고 중동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건 뭐다? 중국의 1대1로의 맞불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도가 최고의 승리자가 됐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흥미로운 이 외신이 들어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난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요즘 현대전은 힘든 게 뭐냐면 통신, 인터넷 이런 거 다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본인의 회사인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 위성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게 무료로 쓸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 함대를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딱 이 상황을 알고는 아니 자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좀 잘 영위할 수 있게 평화로운 일에 사용을 하라고 이거를 허락해 줬더니 이걸 군사작전에 쓰는 거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스타링크를 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수중 드론이 가다가 이게 이제 끊어지니까 공격을 못한 거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고 머스크는 나는 전쟁에 관여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알겠습니다. 쪽이 러시아 쪽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재밌네요. 문희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칼칼해서 듣는데 좀 불편함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